뭐 별건 아닌데요. 원래 우리 문성문 대표님이 여기 전문가시고 발제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저한테 발제를 하라고 그러셔서, 또 아까 최민희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 중간에 또 대형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싸늘합니다. 지금 야당에 대한 이 국민들의 시선이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하고요. 이철희 소장의 이 전원을 빌리면 새정치연합은 이론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이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근데 더 큰 위기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위기를 새정치연합만 모르고 있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사실 제가 오늘 그 쓴소리를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뭐 카메라도 있고 문재인 의원도 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머뭇거려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의 요구는 단지 당이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죠. 시대 정신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이 거의 10년째 혁신을 외치고 있고 지금도 혁신을 하고 있죠. 근데 혁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흔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혁신을 얘기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전 세계에서 혁신에 성공한 그 누구도 새로운 일로부터 혁신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혁신의 시작은 낡은 것과의 단절이죠. 그래서 혁신의 제1원칙은 항상 직전의 과거와 단절하는 것인데요. 그 단절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마음의 방에는 항상 낡은 가구들이 가득 차 있다. 새로운 가구를 들여오려면 낡은 가구를 먼저 치워야 된다. 근데 낡은 가구를 껴안고 새로운 일을 하려니까 새로운 일이 안 되는 거죠. 제가 2011년에 안병진 교수, 경희사이버대 지금 부총장을 하고 있는 안병진 교수랑 이 국민네트워크 정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한명숙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밑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12년 1월 총선기획단에서 제가 이 대선을 준비하는 플랫폼을 미리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경 기획단장을 비롯해서 총선기획단 전원이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실무국장이 틀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민주당이 자랑하는 을지로위원회, 일을 많이 하는데 활동이 너무 안 알려진다. 이 활동을 좀 잘 알려보자.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좀 전문적으로 만들어보자. 민주당의 이미지도 바꾸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것도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새정치연합의 위기에 대해서 흔히 얘기할 때 무슨 노선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자주 듣는데,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반응성의 위기라고 봅니다. 새정치연합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에도 반응하지 않고, 아까 문재인 의원도 말씀하셨죠. 대선 평가하고 이 네트워크 정당 만든다고 여러 번 했죠. 근데 시작도 아직 못 했잖아요. 반응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국민 네트워크 정당 어떻게 만들까 이런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뭐 국민 네트워크 정당이 좋은 거고 필요하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새정치연합에 계신 분들도. 근데 이제 아무것도 실현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지 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거는 너무 이제 복잡한데요. 지난 2012년 오바마 재선 캠프가 실행했던 일들을 제가 대충 그냥 구조화시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2012년 선거를 빅데이터 선거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근데 빅데이터 선거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뭔지 모르고 빅데이터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선거라고 그러면 마치
무슨 우리가 알 수 없는 선거를 한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꼭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 2008년 오바마는 그 소셜미디어 선거로 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소셜미디어를 진짜로 잘 이해하려면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거죠. 흔히들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미디어를 우리나라 정치인은 아직까지 그냥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소통의 이 시스템을 못 만들어냈죠. 아직 못 만들어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통을 제도화하는 거죠. 소통을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당이 전국적인 신경망을 갖추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세대별 뭐 이런 신경망을 갖추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당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건 전 세계 이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 정당 민주주의 위기 시대에 새정치연합은 그 극단의 위기에 빠져 있다. 정당 민주주의가 왜 위기에 빠졌냐?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광고회사가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2030이 정치를 실현하는 방식, 이 정당을 통해서 실현하는 그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주로 온라인 참여와 현장 참여. 온라인 참여라는 건 SNS를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현장 참여는 우리가 알지만 뭐 촛불 시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5060은 60%가 넘습니다. 정당을 통해서. 정당을 통해서 한다는 건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참여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2030을 세대적 지지 기반으로 한 야당이 정당 민주주의 틀에 갇혀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정당 같은 새로운 이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뭐 일각고래 프로젝트니 드림캐쳐 프로젝트니 이건 다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어요. 일각고래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프로젝트였고 이 통합을 하다가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드림캐쳐 같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마이크로 타겟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같은 날 받는 이메일의 내용이 달랐어요. 부인의 관심사와 남편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 테크놀로지 필드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 선거 캠프 완전히 분리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디지털 전문가 300명이 참여했던 이 빅데이터 선거를 주도했던 그 선거 캠프였죠. 또 다른 선거 캠프였는데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정말 전체가 취직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바마 선거는 전 세계 선거 역사사상 기업을 앞지른 선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오프라인 조직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가령 이 소셜미디어 선거나 빅데이터 선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조직이 강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있는 게 뭐냐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얘기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사람이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마치 그것이 가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트위터도 사람이 하는 거고 페이스북도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오프라인에서 밥도 먹고 맥주도 먹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훨씬 더 정치적 참여가 적극적인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정치 후원금도 많이 내고요. 정치적 영향력이 많은, 즉 입소문을 가장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요. 이 미국 공화당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2013년 1월 달에 낸 보고서입니다. 대선평가 보고서입니다. 우리도 대선평가 보고서를 냈죠. 대선평가 보고서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을 텐데요. 여기 보면 공화당이 낸 대선평가 보고서예요. 그래서 뭐 쭉 그냥 공화당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얼마나 정말 자기 반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고 준비를 시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지지자들을 선거구 유세 팀장급으로 활동하게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 선거 문화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캠프에서 봤지만 대학생 들어오면 다 커피 심부름 시키고 전화 받게 하지 저렇게 주체적으로 이 선거 캠페인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저 트위터, 페이스북,
레딧, 인스타그램 등 젊은 세대가 정보를 얻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다 이제 제한사항 몇 개를 제가 얘기한 건데,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수집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현대 선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네트워크 정당을 만든다는 거는 단지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거에 필요한 더 좋은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목표들을 이제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야당한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굉장히 느슨한 계파들의 연대로 이루어져 있는 정당인데요. 이 정당에 대해서 이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말하는 습관, 혹은 데이터를 통해서 말하는 문화를 가져야 우리가 선거라는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거죠. 저는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누리당과 야당의 차이는 여의도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원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의도연구소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합니다. 제가 대선 이후에 여의도연구소 토론회를 한번 갔었는데, 지난 10년간 20대들의 이 사회 정치적인 인식 빅데이터 연구를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새누리당은 이 모바일 정당인 크레이지 파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팀을 당 안에 설치하는 것을 당원 당규로 채택을 합니다. 야당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새누리당은 지지자들의 분포를 봐서 야당이 하면 훨씬 재밌겠죠. 아무래도 2030들이 지지자가 더 많은데, 근데 문제는 야당은 안 하고 저쪽은 한다는 거죠. 이것의 차이는 앞으로 엄청난 차이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선 평가가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2016년 대선 스케줄을 예상하고 캠페인 기간을 더 갖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를 일찍 선출해야 된다는 데까지 제한 사항이 올라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큰 선거라서요. 선거에 지자마자 준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선거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이 선거가 이제 그런 방향에서 뭐 준비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좀 가주실래요? 뭐 이거는 간단하게 지금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 2011년을 기점으로 이 야당이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새정치연합으로 통합하면서 약간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이른바 도로민주당이 됐죠, 지지율이. 저는 지금 상태, 지금 세월호 특별법 이 파동 이후에 그 10%대까지, 10% 중반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730 재보선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랑인데요. 그 11대 4라는 스코어를 맞추었어요. 그래서 8일 전에 제가 비대위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비대위 체제가 올 거다. 근데 야당 안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콧방귀를 꼈죠. 대부분 뭐 적어도 8대 7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요. 근데 재보선은 사실 그런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재보선을 예측하는 건 거의 산수입니다. 수학도 아니고. 일단 투표율이 30% 초반대고, 그리고 5060이 투표율이 더 높고, 그럼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선거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착각을 좀 했었던 것이 있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세히 보시면 좋은데, 2010년에서 2011년까지 3개월, 이게 3개월 단위로 한번 끊어서 이 연관어들을 본 건데요. 이 민주당이 국민 지지를 높게 받을 때는 저렇게 정책 이슈들이 이 민주당 연관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지금 푸른색이 이제 좀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인데요. 근데 뒤로 갈수록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이슈, 민주당이 정책 관련된 생산을 거의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흔히 얘기하는 이 심판 프레임이나 이쪽에 계속 그 매몰되면서 사실은 이
유권자들에게 이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고 총선 승리를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던 과정, 이것들이 이제 이 민주당과 함께 언급된 연관어 분포들을 보면 좀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이런 사실들이 사실은 제대로 이 인식되지 않았던 뭐 그런 것이 이제 누적돼서 지금의 야당의 위기가 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6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66만 건 새정치연합을 언급한 이 연관어들을 좀 봤습니다. 심리 연관어들을 봤는데 이렇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럽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어떤 이 정치인이나 이 단체, 정당에서 이렇게까지 좀 이 부정 연관어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참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 이 세월호 특별법 파동 이후에 이것이 더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흔히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령 이 50대가 이제 변수가 됐잖아요. 50대가 보수화돼서 대선도 지고 총선도 지고 그랬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대선이 끝난 지 벌써 뭐 꽤 됐잖아요. 꽤 지났는데, 제가 야당에서 50대 연구를 한 데이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50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50대는 또 50대 초반과 후반이 다릅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고민이 무엇이고, 이 사람들은 왜 보수당을 더 지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저는 이 선거를 이길 생각이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거를 연구하지 않고, 그걸 만약에 선거 임박해서 연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50대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비한 정책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어떤 이 데이터 리더십을 확립하지 않고서 우리가 지금처럼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보수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지역별, 세대별, 계급, 계층별 신경망을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라고 생각했을 때 흔히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큰 그림을 생각해서 실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50대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이 비루한 일상 위에 미래의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0원을 깎아서 자식들을 공부시켰던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야당은 계속 거대한 얘기들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50대 입장에서, 50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틀린다.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는 대학 진학률이 20%가 채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도 이런 대기업, 제조업 기반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만들어낸 분들이기도 하죠.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왜 등을 돌렸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어쨌건 이 반응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움직이는 욕망들을 얼마나 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대응하느냐, 정당이 거기에 여하이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 네트워크 정당의 기본 개념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정치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는 문제들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뭐 저것도 지금은 플랫폼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들면서 진화할 수도 있고요.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하느냐. 이 야당은 이런 제안을 하면 자기들끼리 토론하다가 그냥 없애버려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 단순한 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홍보 전체를 조동원 씨한테 맡겼잖아요. 그리고 홍보 아웃풋이 좀 달라졌죠. 그걸 할 수 있는 정당과 그걸 할 수 없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지금의 이 야당이 굉장히 무너져 있지만 그렇다고 다음 선거를 꼭 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너무 정치를 못하고 있고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반드시 오지만 그렇다고 준비를 안 했는데 승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여전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새누리당의 지금 핵심 그 캐치프레이즈가 보수혁신입니다. 여기는 더 많은 속도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중과 접촉할 수 있는 플랫폼, 우리 이제 문성근 대표님 이제 플랫폼에 대한 구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지금이 위기여서가 아니라 원래 현대 정당이 해야 될 일이고 특히 그 진보 정당, 이 젊은 층을 지지자로 둔 지지정당은 예전에 이미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과 유럽의 이 진보 정당이 이런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지 않고 이 정당 활동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개념도 다 달라요. 플랫폼이 뭐냐? 그러면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느끼는 개념들이 다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가 느끼는 플랫폼은 좀 다르거든요. 현대적 의미의 플랫폼은 어디서 생긴 거냐면 플랫폼이란 말이 옛날에는 기차역에서 생겼어요. 기차는 달리는데 거기 사람이 타려면 뭔가 평평한 땅이 있어야 되고 기차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한 단계 진화한 게 다이너스티 카드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미국이란 나라는 땅이 크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녁을 먹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자동차로 1시간 반 거리예요. 1시간 반을 자동차를 타고 갔다 와서 돈을 내려면 힘들잖아요. 현금이 없어도 밥을 먹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든 적이 카드가 이제 그렇게 생긴 건데요. 현대적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개념은 잡스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는 그 애플 스토어에 3대7이라는 룰만 만들었어요. 개발자들이 참여하게 하고 개발자들이 70%를 가져가고 자기들은 플랫폼 사업자로 30%를 먹겠다. 그걸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더니 전 세계 개발자들이 여기 와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놨죠. 플랫폼이라는 거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이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 그릇을 누가 잘 만드느냐. 정치인이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문가가 잘 만드는 거예요. 정치인은 거기에 스토리를 주고 정책을 주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야당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잘 안 했고요. 그리고 정당이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풀뿌리 조직인데 조직을 만드는 건데요. 이 플랫폼 가령 뭐 SNS에 누가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직화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선거라는 게임은 이 굉장히 충성도가 높아야 그 선거 국면에서 이제 그 제대로 된 캠페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은 그 마샬 간지라는 농민운동가의 조직 모델을 전국화했죠. 그것이 이제 무브원이라는 운동과 연결이 됐고 지금 민주당의 전국위원회는 저 모델을 기반으로 지금 풀뿌리 조직이 만들어져 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청년 전문가 조직 신조직 연구소라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2004년 11월에 선거를 지고 2번 연속 졌어요. 그때 민주당이 대선을. 그리고 20명의 이 전문가와 NGO 간부들이 2박 3일 MT를 가서 2008년 선거 승리를 위한 청년 조직을 만듭니다. 2004년에 선거 지자마자 우리는 다 멘붕에 빠져서 이 술 마시러 다녔는데 미국 애들은 좀 그런 좀 냉정한 데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 청년 선거 전략가를 육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20명이 시작한 거고 이거를 이 민주당에서 적극 후원을 합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이 조직이 2012년에 3,000명이 됩니다. 3,000명. 이 3,000명이 2012년 오바마 재선 캠프 경합주에 전원이 투입이 됐고 이 3,000명이 트위터 조직 트루스팀 200만 명을 컨트롤했고요. 풀뿌리 조직 그다음에 네이버 우드 팀이라고 그러죠. 이 방문해서 선거운동하는 팀까지 컨트롤하면서 코어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이런 훈련된 이 청년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이 뭐 이제 SNS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들. 뭐 여기 민주당은 그런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인 중에 이 소셜미디어 반응성이 가장 뛰어나시죠.
페이스북을 해도 트위터를 해도 엄청난 반응이 옵니다. 물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과 이런 이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이런 이 소셜 미디어가 만나면 이 플랫폼이 성장하고 자리 잡는데도 훨씬 더 그 시간도 단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길어지고 있죠 또. 아무튼 뭐 플랫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문제. 이것들도 사실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 미디어와 SNS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요. SNS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유권자, 국민들은 저런 플랫폼들 속에서 다 놀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의 액티브 유저가 1,500만 명이에요. 20대에서 40대가 주력이고요. 1,500만 명이 모여있는 네트워크화된 하나의 나라를 민주당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조직적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은. 1,50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어디 가서 1,500만 명, 연결된 1,500만 명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있겠어요. 페이스북 하나만 잘해도 엄청난 그 신경망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이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정당들이 이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좀 넘어가시죠. 그래서 뭐 온라인 정치 뉴스에 정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유권자 비율은 뭐 최근 통계는 훨씬 높아졌을 텐데요. 전체 유권자 중 44%, 2008년 기준으로 인터넷 사용자 중 60%인데 이거는 뭐 계속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네트워크 정당의 필요성들이 더 강조되고 있다. 지금 그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야당이 언제부턴가 외국과의 교류가 거의 끊긴 상태에서 고립돼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정당만 글로벌해야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미국 그 민주당과의 교류도 있었고 유럽 야당들과의 교류도 있었는데 최근엔 그 교류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화적으로 빨리 극복하고 회복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영국 노동당이 지금 이 절치부심 플랫폼 정당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 노동당의 홈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왜 단순하냐? 지금은 거의 이 인터넷 사용자의 80% 이상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PC를 먼저 설계하고 모바일을 옮겼잖아요. 지금은 모바일 기준으로 PC 버전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PC에 들어있는 홈페이지도 다 단순하게 설계가 됩니다. 저것이 그냥 모바일에서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바일 이용률이 많으니까. 그래서 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이 가입이 되게 돼 있죠.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메일 반응성, 이메일 개봉률과 이메일 전달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는 이메일을 PC를 켜고 로그인을 해서 볼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죠. 그래서 이메일 개봉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이메일이 정치 메시지를 전파하기 굉장히 좋은 미디어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정당들이 이메일 정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이른바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별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 이메일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지역별, 세대별 분류, 여기에다가 추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앞으로 선거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이메일만 수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수집하면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이제 이 노동당이 자랑하는 아이디어 정책 플랫폼입니다. 이미 이것이 시스템화돼서 자리를 잡았어요. 정책 어젠다를 내놓고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편하게 접근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옮기고 이것이 오프라인 토론과 온라인 토론이 결합돼서 여기서 채택이 되면 전문가가 바로 붙어서 이거를 정책 입안하고 한 이 시스템들을 노동당이 만들었어요. 노동당이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절치부심 준비한 것이 정책 플랫폼입니다. 정책 플랫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저는 야당이 이런 영국 노동당도 한번 방문을 하거나 영국 노동당의 정책 플랫폼 설계자를 초청해서 같이 간담회를 갖거나 이런 문화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년 4월 총선인데 1년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당의 집권 의지를 불어넣는 어떤 캠페인 모델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카운트다운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을 위해서 언제부터 카운트다운을 해서 선거 캠페인을 준비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넘어가시죠.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저긴데, 뭐 요약을 하자면, 지금은 이 콘텐츠의 시대가 아니라 콘택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콘택트라는 건 이제 상호작용이 중요해진 시대예요. 사실 우리 이 문재인 의원 계시지만 대선 때 굉장히 좋은 정책 많이 만들었거든요. 경제민주화, 복지공약도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캠프는 김종인이라는 카드를 내세워서 자기들이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더 오히려 어필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선악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현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우리한테 달려드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됐고 그거를 부분적으로나마 새누리당이 알아서 조동원 씨라는 이 홍보 전문가를 데려다 쓴 거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에서 경쟁력을 갖자.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길어져서요. 넘기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굉장히 놀라운 이 전략 전술로 승리를 하는데 나중에 물론 천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천운. 사실 천운일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명량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북선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선이 있었다면 거북선을 중심으로 루틴한 전략을 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단 하나의 강점이었던 거북선이 불타버리자 정말로 혁신적이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혁신적인 생각을 했던 거다. 그것이 저는 이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 이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리더십 때문에 사실은 이 열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사실은 이 야당에 와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쑥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실현이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뭔가 한 가지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